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의학적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재해나 재난 상황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생길 수 있는 의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식 상태 유지입니다. 의식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에 닥쳐서는 쇼크를 받거나 굉장히 내가 상실감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해나 재난 상황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매이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이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좀 더 중점을 두신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대처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체온 유지가 되겠죠. 체온 유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폭염 같은 상황에서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그늘진 곳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한과 같은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는요. 동상이라든지 저체온증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데요. 저체온증이라는 건 보통 체온이 떨어져서 우리가 생명 위험해지는, 보통 얼어 죽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물에 빠지거나 해서 우리가 옷이 온통 젖었을 경우에는 공기보다 물이 열 전도율이 25배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히 체온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시거나 아니면 담요 같은 것들을 여러 겹 껴입어가지고 체온이 더 추가적으로 상실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졌다거나 또는 덜덜덜 떨고 계시거나 특히 의식 상태가 안 좋은 분이 계실 경우에는 그렇게 저체온증으로 판단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따뜻하게 해서 불을 피우는 것은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이미 저체온증으로 진행되셨다고 판단되시고 의식이 안 좋으시거나 굉장히 몸을 심하게 떨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불을 피우게 되면 오히려 피부 쪽에 혈액이 몰리면서 신부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마른 담요를 여러 겹 더 덮어주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셔가지고 몸속부터 천천히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더 현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온 유지가 끝나게 되면 중요한 게 호흡 유지가 됩니다. 호흡은 의외로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은 화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피하느라고 정신이 쏠려가지고 의외로 입과 코를 막기 전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질식사하는 그런 경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숨을 참으시는 상태로 손수건에 물을 충분히 적셔서 코와 입을 완전히 막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항상 대피 장소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탈수 방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최소한 2리터의 물은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열량 섭취도 잊지 않으셔야 내가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 화산재라든지 전염병과 같은 상황,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 유해 동물들도 해당되겠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해서 대면하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 처치 능력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재해나 재난 상황 같은 특히 홍수, 쓰나미, 화산 폭발, 지진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살과상이나 열상 같은 사소한 상처도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재난 상황이나 재해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씻고 그리고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세균이 감염되거나 화상풍에 걸려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대해서 기본적인 핵심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는데요.
평소에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기본 외상처치 능력을 꼭 습득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처는 크게 찰과상과 열상 그리고 화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멸균입니다. 항상 우리는 상처를 멸균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독을 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세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 다음에 비로소 건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건조하지 않은 습한 상태에서는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항상 세척, 소독, 건조를 통해서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되겠고요. 소독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흔히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은 소독약을 사용하시는 거죠. 과산화수소나 포비돈 요오드 같은 그런 소독약을 쓰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소독약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로 깨끗한, 그리고 흐르는 물이면 더 좋겠죠. 물로 상처를 충분히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독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MS 같은 그런 정수알약 같은 그런 걸 통해서도 간단하게 소독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꺼즈를 덮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열상, 찢어진 상처 같은 경우에는 벌어진 상처면을 완전히 세척해서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주시고 상처를 잘 접합을 시키신 다음에 테이프와 같은 그런 접착 성분을 가진 것들로 모양을 잘 맞추어서 붙여주시기만 해도 충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꺼즈를 덮고 역시 붕대를 감아서 오염물질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은 뜨거운 거에 대해가지고 그 피부가 죽게 되는 건데요. 물집이 생기게 되면 이도화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소독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 냉각시키셔야 되는데요. 냉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흐르는 찬물 같은 거에 10분 이상 충분히 씻어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물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침을 화상이 생긴 부위에 굉장히 많이 꽂아서 피부에 들어가 있는 열기, 화기를 빼내주시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찰과상과 열상같이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다음날 보면 화상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처를 초기에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름이 잡힐 수 있는데요. 이걸 농양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농양에는 항생제나 소독제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꼭 터뜨려서 배농시켜 주셔야 됩니다. 깨끗한 바늘이라든지 침을 통해서 주사 바늘 같은 걸 가지고요. 이거를 충분히 터뜨려서 고름을 완전히 피가 조금 나올 정도로 배어 나올 정도로 완전히 짜내 주시고 그 다음에 찰과상에 준해서 소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꼭 배농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고름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MMS나 항생제 같은 것들을 먹어서 추가적으로 감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자를 삐었다고 우리 보통 표현하죠. 발목이 삐었다, 손목이 삐었다. 이 염자 그리고 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부목을 대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게 진짜 부러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해당 부위가 많이 부풀어 오르거나 우리가 피하 출혈이라고 하죠. 피멍이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한 통증, 그 주변을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면은 염자, 골절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부목을 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목은 다친 부위로부터 한 관절, 위로 한 관절, 아래로 한 관절을 완전히 대주셔야 되는데요. 주변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그런 석고봉대 같은 것들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 그런 것들 가지고 부목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붕대라든지 솜이라든지 꺼지 같은 걸로 해당 부위를 충분히
피부를 덮어주신 상태로 부목을 대주시고요. 그 부목에 다시 고정시키셔야 되니까 붕대를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핵심은 역시 고정입니다. 이 관절 부위를 완전히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골절이 더 심화되지 않고 나중에 뼈가 붙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꼭 고정에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상이 있습니다. 교상은 물린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벌이라든지 벌에 쏘였다든지 개나 고양이에 물렸다든지 드물게 뱀에 물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알아두셔야 될 것은 벌과 같은 경우에 크게 꿀벌과 말벌이 있습니다. 근데 꿀벌은 침이 박히고요. 그래서 꼭 침을 빼주셔야 되는데 독성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서 여러 마리한테 심하게 쏘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벌침을 제거해주고 필요하시면 소변이나 암모니아수 같은 것들로 중화시켜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한데요. 문제는 말벌입니다. 말벌은 원래 공격성이 강하고요. 침이 박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쏘고 또 한 번 쏠 때의 독성이 꿀벌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20배에서 200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 번 쏘이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쏘였을 경우에 또 독이 염기성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나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되고요. 차라리 발라서 중화하고자 하시면 식초라든지 레몬즙을 바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 번 쏘이지 않도록 재빨리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가 되겠는데요. 키우는 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행여라도 물렸을 경우에는요. 빨리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비눗물로 씻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광견병 예방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대개는 물리게 되면 상처가 깊기 때문에 세척을 상처를 충분히 한다고 해도 독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꿰매거나 테이프로 붙이거나 상처를 봉합하지 않고요. 3일 정도는 상처를 열어두고 꺼주로만 덮어서 충분히 독이 빠진 다음에 열상에 준해서 소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독사 같은 뱀에 물린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모사나 꽃뱀 같은 유혈무기 종류의 혈청독을 가진 독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입으로 직접 독을 빨아내시면 안 되겠고요. 석션기나 부항기 같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독을 뽑아내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칼로 상처를 닦아내가지고 피를 일정 부분 충분히 빼주신 다음에 깨끗한 물로 소독하시는 방법으로 처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일정 부분의 독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신장보다 물린 부위를 낮게 위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물린 사람이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되는 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최대한 부축해서 움직여서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뱀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비 온 뒤라든지 풀숲에 들어갈 때는 항상 나무 막대기나 그 등산용 스틱 같은 것들로요 미리 툭툭툭 치면서 가게 되면은 대개의 뱀들은 먼저 겁을 집어먹고 피하게 되니까요. 항상 그렇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적인 이런 의학적 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상처, 외상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요.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